서기 1299년 겨울, 인도 북부 델리 술탄국의 변경지대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펀자브 지방의 상인들이 전해온 이야기에 따르면 서쪽 지평선 너머에서 검은 먼지 구름이 하늘을 뒤덮으며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모래 폭풍이라 생각했지만 그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것은 자연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수십만 개의 말발굽이 대지를 두드리는 소리, 그것은 마치 천둥이 땅 위를 달리는 듯한 진동이었습니다. 델리의 붉은 성벽 안 궁전의 첨탑에서 바라본 도시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야무나 강변의 시장에서는 상인들이 향신료와 비단을 팔며 흥정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모스크에서는 정오의 기도를 알리는 아잔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궁전의 회의실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술탄 알라우딘 할지의 신하들은 급히 소집되어 책상 위에 펼쳐진 지도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전하, 정탐꾼들의 보고에 따르면 차가타이 칸국의 왕자 쿠툴루구 크와자가 이끄는 대군이 인더스 강을 건넜다고 합니다. 재상 알라울 물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규모는 우리가 지금껏 본 어떤 침략군보다도 큽니다. 기병만 15만, 보병과 공성부대를 포함하면 2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회의실에 모인 대신들 사이에서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20만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군사적 위협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한 제국 전체가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몽골 제국이 세계를 정복하며 휩쓸고 간 그 파괴의 역사가 이제 인도 아대륙의 심장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라호르를 지나쳤습니다. 또 다른 신하가 떨리는 손으로 지도 위의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지금쯤이면 킬리 평원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델리에서 불과 사흘 거리입니다. 킬리 평원. 델리 북쪽으로 약 80km 떨어진 드넓은 들판이었습니다. 역사가 지아우딘 바라니가 후일 그의 저서 타리크 이 피로즈 샤이에 기록한 바에 따르면 이곳은 말을 타고 하루 종일 달려도 끝이 보이지 않는 광활한 평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역사상 가장 거대한 침략군 중 하나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델리의 거리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북쪽 변경에서 밀려온 피난민들이 성문을 통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역력했습니다. 몽골군이 온다. 그들은 마을을 불태우고 우물을 메워버렸다. 저항하는 자는 모두 죽였다. 이런 외침들이 도시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시장의 곡물 가격은 하루 만에 3배로 뛰었습니다. 부유한 상인들은 금은 보화를 챙겨 남쪽으로 도망칠 준비를 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은 성벽 안쪽에 임시 천막을 치고 떨며 밤을 보냈습니다. 델리의 인구는 평소 50만 명 정도였지만 피난민들이 밀려들면서 일주일 만에 거의 2배로 불어났습니다. 식수가 부족해지고 거리에는 오물이 쌓여갔습니다. 궁전에서는 연일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대신들의 의견은 크게 둘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항복을 주장했습니다. 전하, 몽골 제국과 맞서 싸운 나라치고 살아남은 곳이 없습니다. 바그다드의 칼리프도, 호라즘의 술탄도, 러시아의 공국들도 모두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조공을 바치고 속국이 되는 것이 백성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다른 한쪽은 성벽 안에서 농성을 주장했습니다. 델리의 성벽은 두껍고 높습니다. 충분한 식량을 비축하고 있으니 몇 달은 버틸 수 있습니다. 몽골군이 지치면 스스로 물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을 하는 신하들의 목소리에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역사가 와사프가 그의 연대기 타즐리아트 알 암사르에 기록한 바에 따르면 이 시기 델리 궁전의 분위기는 마치 죽음을 앞둔 병자의 침실처럼 침울했다고 합니다. 신하들은 서로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고 회의는 결론 없이 길어지기만 했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술탄 알라우딘 할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당시 34세의 젊은 나이였지만 그의 눈빛은 노련한 전사의 것이었습니다. 5년 전 그는 자신의 숙부이자 장인이었던 전임 술탄 잘라루딘을 살해하고 왕좌를 차지했습니다. 피로 얼룩진 즉위였지만 그는 그 이후 5년간 델리 술탄국을 철권으로 통치하며 역대 어느 술탄보다도 강력한 권력을 구축했습니다. 항복을 논하는 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알라우딘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누구입니까?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몽골에 항복하면 우리는 살 수 있을까요? 알라우딘은 천천히 신하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바그다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1258년 훌라구 칸의 군대가 바그다드를 함락했을 때 그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80만 명이라고 합니다, 전하. 한 신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80만 명입니다. 칼리프의 궁전은 불탔고 도서관의 책들은 티그리스 강에 던져져 강물이 검게 변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항복을 받아들인 후에도 도시를 파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몽골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알라우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항복한다 해도 그들은 델리를 약탈할 것입니다. 우리의 여인들을 끌고 갈 것이며 우리의 아이들을 노예로 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도시는 잿더미가 될 것입니다.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성벽 안에서 농성을 하자는 의견은 어떻습니까? 알라우딘이 물었습니다. 몇 달을 버틸 수 있다고 했습니까? 그동안 몽골군은 무엇을 할까요? 그들은 델리 주변의 모든 마을을 불태울 것입니다. 모든 우물을 메울 것이며 모든 곡식을 약탈해 갈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성벽 안에서 살아남는다 해도 나중에 나가보면 그곳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폐허 위의 술탄이 될 뿐입니다. 알라우딘은 지도 앞으로 걸어가 킬리 평원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단 하나의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나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성벽 밖에서 들판에서 그들과 정면으로 맞서는 것입니다. 전하, 제상 알라울 물크가 다급히 외쳤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우리 군대는 기껏해야 3만입니다. 그들은 20만입니다.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숫자만으로 전쟁이 결정된다면 세상의 모든 전쟁은 벌써 끝났을 것입니다. 알라우딘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나는 지난 5년간 무엇을 준비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왜 시장의 물가를 통제하고 왜 귀족들의 사치를 금지하고 왜 모든 세금을 쥐어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알라우딘은 즉위 직후부터 전례 없는 경제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는 시장 통제령을 발표해 모든 상품의 가격을 국가가 정했고 이를 어기는 상인은 가혹하게 처벌했습니다. 귀족들의 토지를 몰수하고 사치품에 높은 세금을 매겼습니다. 백성들은 고통스러워했지만 그 돈은 모두 한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군대였습니다. 나는 인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상비군을 만들었습니다. 알라우딘이 선언했습니다. 3만 명의 기병, 그들은 모두 국가의 봉급을 받으며 1년 내내 훈련받는 직업 군인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900마리의 전투 코끼리가 있습니다. 그 코끼리들은 두꺼운 쇠갑옷을 입고 있으며 각각의 등 위에는 활과 창으로 무장한 병사들이 타고 있습니다. 역사가 아미르 쿠스로가 그의 시 키란 알 사데인에서 묘사한 바에 따르면 알라우딘의 전투 코끼리들은 움직이는 요새였습니다. 높이가 3미터가 넘는 거대한 코끼리들은 금속판으로 만든 갑옷을 온몸에 두르고 있었으며 상하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한 마리의 코끼리가 돌진하면 기병 수십 명이 한꺼번에 쓰러졌습니다. 내일 새벽 우리는 출정합니다. 알라우딘이 최종 명령을 내렸습니다. 킬리 평원에서 몽골군과 맞서 싸울 것입니다. 이것은 제안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그날 밤 델리의 하늘은 이상하리만치 맑았습니다. 궁전의 첨탑에서 바라보면 북쪽 지평선 너머로 붉은 빛이 어른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몽골군의 야영지에서 피어올린 수만 개의 모닥불이었습니다. 마치 하늘에 또 하나의 별자리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델리의 백성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는 사람들이 모여 기도를 올렸습니다. 모스크는 밤새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고 꾸란을 암송하는 소리가 도시 전체를 감쌌습니다. 어떤 이들은 울었고 어떤 이들은 가족을 껴안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궁전의 무기고에서는 대장장이들이 밤새 일했습니다. 쇠를 두드리는 소리, 불을 지피는 소리, 갑옷을 점검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장비를 챙기고 말들에게 먹이를 주었습니다. 코끼리 조련사들은 거대한 짐승들을 어루만지며 진정시켰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기 직전 알라우딘은 홀로 궁전의 발코니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칼이 쥐어져 있었고 그의 눈은 북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 너머에 20만의 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의 군대가 인도의 심장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라우딘 할지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는 두려움보다 더 강한 무언가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야망이었고 집념이었으며 자신의 제국을 지키겠다는 철저한 의지였습니다. 그는 피로 왕좌를 얻었고 피로 그것을 지킬 작정이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과 함께 역사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델리의 성문이 열리고 3만의 군대가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킬리 평원, 운명이 결정될 전장이었습니다. 서기 1299년 12월 어느 추운 새벽, 델리의 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무거운 나무와 쇠로 만들어진 거대한 문짝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양쪽으로 벌어지자 그 너머로 3만 명의 군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선두에 선 것은 술탄 알라우딘 할지였습니다. 그는 검은색 갑옷을 입고 백마에 올라타 있었으며 그의 뒤로는 끝없이 이어지는 깃발과 창들의 물결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성벽 위에 모여든 수천 명의 백성들은 숨을 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들은 기도를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군대가 돌아오지 못하면 델리는 끝이라는 것을. 몽골의 철기병들이 성문을 부수고 들이닥칠 것이며 그들의 가족은, 그들의 삶은, 그들이 알던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알라우딘 할지에게 그런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에게는 두려움보다 더 강렬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냉혹한 계산이었고 철저한 준비였으며 자신의 통치 철학에 대한 절대적 확신이었습니다. 성벽 안에서 죽느니 들판에서 싸우겠다. 이것이 그가 신하들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용기나 무모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난 5년간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왔습니다. 1296년 알라우딘이 왕좌에 오른 방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숙부이자 장인이었던 술탄 잘라루딘 피로즈 할지를 살해했습니다. 역사가 지아우딘 바라니의 기록에 따르면 알라우딘은 데칸 원정에서 돌아온 후 숙부를 만나러 간다는 핑계로 그를 텐트로 유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직접 칼을 들어 잘라루딘의 목을 베었고 그의 시신을 겐지스 강에 던져버렸습니다. 피로 얼룩진 즉위였지만 알라우딘은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약한 왕은 왕좌를 지킬 수 없다. 나는 강해질 것이다. 누구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그리고 그는 그 말을 실천했습니다. 즉위 직후 알라우딘은 델리 술탄국 역사상 가장 급진적인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장 통제 정책이었습니다. 1304년에 발표된 칙령 자와비트에 따르면 알라우딘은 델리의 모든 상품 가격을 국가가 직접 정했습니다. 곡물, 천, 말, 소, 심지어 노예의 가격까지 모두 정해진 표를 따라야 했습니다. 밀 한 마운드는 은화 7.5전, 보리는 5전, 쌀은 5전으로 고정되었습니다. 이 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무시한 인위적으로 낮춰진 가격이었습니다. 상인들은 반발했습니다. 이렇게 싸게 팔면 우리는 파산합니다. 그들은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알라우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가격을 어긴 상인은 가혹하게 처벌되었습니다. 첫 번째 위반은 공개 태형, 두 번째는 재산 몰수, 세 번째는 사형이었습니다. 델리의 중심 시장에는 디완 이리야 사트라는 특별 감시 기관이 설치되었습니다. 이 기관의 관리들은 매일 시장을 돌며 가격을 점검했고 비밀 정보원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불법 거래를 감시했습니다. 페르시아 역사가 와사프는 그의 연대기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델리에서는 쥐 한 마리도 술탄의 눈을 피할 수 없었다. 귀족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알라우딘은 귀족들의 토지를 대규모로 몰수했습니다. 익타 제도, 즉 공신들에게 토지를 나눠주고 그 수익으로 생활하게 하는 전통적인 봉건 제도를 폐지한 것입니다. 대신 그는 모든 귀족과 군인에게 국가가 직접 봉급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혁명적인 변화였습니다. 이제 귀족들은 자신의 땅에서 나오는 수익이 아니라 술탄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치품에는 엄청난 세금이 매겨졌습니다. 금, 은, 비단, 향신료 이런 것들을 사려면 원래 가격의 몇 배를 내야 했습니다. 귀족들의 결혼식이나 축제도 엄격하게 제한되었습니다. 화려한 연회를 열면 즉시 단속되었고 재산이 몰수되었습니다. 왜 이런 가혹한 정책을 펼치십니까? 어느 신하가 감히 물었을 때 알라우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부유한 귀족은 위험하다. 그들은 돈으로 군대를 모을 수 있고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 나는 그들을 가난하게 만들 것이다. 그래야 나만 바라보고 살 것이다. 백성들은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물가는 낮아졌지만 세금은 높아졌습니다. 농민들은 수확의 절반을 국가에 바쳐야 했고 조금이라도 숨기면 가혹한 처벌이 기다렸습니다. 델리의 거리에서는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술탄의 비밀 경찰 바리드들이 즉시 그들을 체포해 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잔혹한 정책에는 하나의 명확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군대였습니다. 짜낸 세금, 몰수한 재산, 통제한 시장에서 얻은 모든 돈이 한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알라우딘은 인도 역사상 최초로 거대한 상비군을 만들었습니다. 3만 명의 기병, 그들은 모두 1년 내내 국가의 봉급을 받으며 훈련하는 직업 군인들이었습니다. 델리 외곽에 세워진 거대한 병영 시리에서는 매일 훈련이 이어졌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병사들은 말을 타고 달리며 활을 쏘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농민 출신 징집병이 아니었습니다. 터키, 페르시아,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전문 전사들이었고 어린 시절부터 말 위에서 자란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각 병사에게는 최고급 장비가 지급되었습니다. 다마스쿠스산 강철로 만든 칼, 복합활, 두꺼운 가죽과 쇠로 만든 갑옷, 튼튼한 말과 안장. 역사가 아미르 쿠스로의 기록에 따르면 한 명의 기병을 완전히 무장시키는 데 드는 비용은 은화 500리피였습니다. 3만 명이면 무려 1,500만 리페 거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알라우딘의 진정한 비장의 무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전투 코끼리 부대였습니다. 델리 술탄국은 인도 전역에서 가장 크고 강한 코끼리들을 모았습니다.
벵골의 정글에서 아쌈의 산악지대에서 남부의 숲에서 포획된 거대한 수컷 코끼리들이 델리로 끌려왔습니다. 그 숫자는 900마리에 달했습니다. 각 코끼리는 특별히 훈련되었습니다. 전투의 소음에 익숙해지도록 북소리와 나팔 소리를 계속 들려주었고 불과 연기 속에서도 도망가지 않도록 훈련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돌진 훈련이었습니다. 코끼리는 조련사의 명령에 따라 적진을 향해 전력으로 달려야 했습니다. 높이 3m가 넘는 거대한 코끼리들은 특별히 제작된 갑옷을 입었습니다. 두꺼운 쇠판을 가죽끈으로 엮어 만든 이 갑옷은 화살과 창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무게만 해도 200kg이 넘었지만 코끼리에게는 큰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상하에는 날카로운 철제 칼날이 장착되었고 코에도 철퇴가 매달렸습니다. 각 코끼리의 등 위에는 하우다라는 나무 상자가 올려졌습니다. 그 안에는 4명에서 6명의 병사가 탑승했습니다. 활을 쏘는 궁수, 창을 던지는 창병, 그리고 조련사가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한 마리의 전투 코끼리는 사실상 움직이는 요새였고 작은 공성 무기나 다름없었습니다. 페르시아 여행가 이븐 바투타가 후일 델리를 방문했을 때 그는 이 코끼리 부대를 보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세계를 여행하며 많은 군대를 보았지만 델리의 전투 코끼리만큼 위압적인 광경은 본 적이 없다. 그들이 일제히 울부짖으면 대지가 흔들리고 하늘이 찢어지는 듯 했다. 하지만 이 모든 준비에도 불구하고 숫자는 여전히 압도적이었습니다. 델리의 3만 군대 대 몽골의 20만 군대. 7배 가까운 차이였습니다. 출정 전날 밤 알라우딘은 자신의 측근 장군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중에는 자파르 칸도 있었습니다. 자파르 칸은 당시 델리에서 가장 유능한 장군 중 한 명으로 수많은 전투에서 공을 세운 전사였습니다. 그는 충성스러웠고 용감했으며 병사들의 신망이 두터웠습니다. 내일의 전투는 쉽지 않을 것이요. 알라우딘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들이 없는 것이 있어. 바로 절박함이요. 우리는 물러설 곳이 없어. 저 뒤에는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도시가, 우리의 모든 것이 있어. 몽골은 수천 킬로미터를 건너온 침략자이지만 우리는 고향을 지키는 수호자요. 장군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알라우딘의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규율이요. 내 명령 없이는 누구도 움직여서는 안 돼요. 설령 승리가 눈앞에 보여도 내가 허락하기 전까지는 추격하지 마시오. 몽골의 가장 유명한 전술이 무엇이요? 유인후퇴입니다, 전하. 한 장군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그들은 일부러 도망치는 척하다가 추격하는 적을 포위해 전멸시키오. 우리는 그 함정에 빠져서는 안 돼요. 절대로. 알라우딘은 자파르 칸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둘 사이에 묘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자파르 칸은 용맹했지만 동시에 그의 명성은 술탄에게 위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은 자파르 칸을 사자라고 불렀고 그의 이름만으로도 사기가 올랐습니다. 자파르 칸, 그대는 우익을 맡으시오. 알라우딘이 명령했습니다. 예, 전하. 명을 받들겠습니다. 자파르 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날 밤 델리의 병영에서는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병사들은 장비를 점검하고 가족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떤 이들은 꾸란을 읽었고 어떤 이들은 동료들과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내일이면 그들 중 많은 이가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았을 때 3만의 군대는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알라우딘의 깃발이 휘날렸고 좌우로는 기병대가, 그리고 가장 앞에는 900마리의 전투 코끼리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거대한 짐승들이 일제히 울부짖자 그 소리는 델리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알라우딘 할지는 말 위에서 군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갑고 계산적이며 절대적으로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가 5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 백성들의 고통 위에 세운 이 군대가 오늘 그 진가를 증명할 것이었습니다. 출발하라. 알라우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말발굽 소리, 코끼리의 발걸음, 갑옷이 부딪히는 소리가 하나로 합쳐져 거대한 행진곡을 만들어냈습니다. 델리의 백성들은 성벽 위에서, 거리에서, 집 창문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운명이 저 군대의 어깨 위에 달려 있었습니다. 북쪽으로 킬리 평원으로 역사가 만들어질 전장을 향해 델리의 군대는 나아갔습니다. 서기 1299년 12월 29일 킬리 평원의 아침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새들은 날아가 버렸고 들짐승들도 숨어버렸습니다. 마치 자연 전체가 다가올 폭풍을 감지하고 숨을 죽인 것 같았습니다. 지평선 너머로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그 붉은 빛은 평원 전체를 피처럼 물들였습니다. 킬리 평원은 델리에서 북쪽으로 약 80km 떨어진 광활한 벌판이었습니다. 역사가 지아우딘 바라니의 기록에 따르면 이곳은 지평선까지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신이 전쟁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땅이었습니다. 평평하고 건조한 이 들판은 기병 전투에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델리군이 평원의 남쪽 끝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북쪽을 바라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 가득히 펼쳐진 것은 검은 바다였습니다. 아니, 그것은 바다가 아니라 군대였습니다. 20만 명의 몽골군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검은 깃발들이 바람에 펄럭이고 수만 개의 창끝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저것이 몽골군입니까? 한 젊은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입을 다물어라. 옆에 노련한 장교가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두려움이 묻어났습니다. 숫자로만 들었을 때와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저 엄청난 군세 앞에서 델리의 3만 군대는 너무나 작아 보였습니다. 몽골군의 진영은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투만, 즉 10,000명 단위의 중장 기병들이 밀집해 있었고 양날개에는 경기병들이 활처럼 휘어진 대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지휘관 쿠툴루구 크와자는 차가타이 칸국의 왕자였으며 수십 번의 전투를 승리로 이끈 노련한 전략가였습니다. 페르시아 역사가 라시드 앗딘의 자미 아타와리크에는 쿠툴루구 크와자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차가타이 칸의 혈통을 이어받은 왕자로 어린 시절부터 몽골 초원에서 말을 타고 자랐다. 그의 활솜씨는 전설적이었으며 그가 이끄는 기병대는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였다. 그는 바그다드 정복에도 참여했고 페르시아와 아프가니스탄을 휩쓸며 수많은 도시를 무너뜨렸습니다. 오전 9시경 몽골군 진영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낮고 긴 울림이 평원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전투 개시의 신호였습니다. 순간 몽골군의 최전방에서 약 5,000명의 경기병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가볍게 무장했고 각자 두세 자루의 활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알라우딘 할지는 말 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옆에는 참모들이 모여 있었고 그의 뒤로는 델리의 전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900마리의 전투 코끼리가 배치되어 있었고 좌우 양날개에는 기병들이 그리고 후방에는 보병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먼저 움직입니다, 전하. 한 장군이 보고했습니다. 기다려라. 알라우딘의 목소리는 차갑고 침착했습니다. 저것은 시험이다. 저들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어 한다. 몽골 경기병들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약 500m 거리까지 접근했을 때 그들은 갑자기 좌우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델리군을 향해 화살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개의 화살이 하늘을 뒤덮으며 날아왔습니다. 휙, 휙, 휙 화살들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불길한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델리군의 최전방에 있던 코끼리들의 갑옷에 화살들이 박혔습니다. 딸그랑, 딸그랑 쇠와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대부분의 화살은 두꺼운 철제 갑옷에 막혔지만 일부는 갑옷 틈새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몇몇 코끼리들이 고통스럽게 울부짖었습니다. 반격하겠습니까, 전하? 한 장교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아니다. 알라우딘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들은 우리를 유인하려는 것이다. 대형을 유지하라. 몽골 경기병들은 계속해서 원을 그리며 화살을 쏟아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몽골군의 전통적인 전술 망골다이였습니다. 적을 화살로 괴롭혀 대형을 무너뜨리고 성급한 반격을 유도한 후 그들을 주력군의 포위망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었습니다. 30분 동안 이 공격이 계속되었습니다. 델리군은 방패를 들어올리고 코끼리들은 갑옷 뒤에 숨으며 버텼습니다. 화살에 맞아 쓰러지는 병사들이 있었지만 대형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알라우딘의 훈련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 몽골군의 전술이 바뀌었습니다. 경기병들이 후퇴하고 이번에는 중장 기병들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약 2만 명의 기병이 밀집 대형을 이루어 천천히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무겁게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쇠갑옷을 입었고 긴 창을 들고 있었으며 말들도 가죽 갑옷으로 보호되어 있었습니다.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만 마리의 말발굽이 일제히 대지를 두드리자 그 진동이 평원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쿵, 쿵, 쿵 규칙적이면서도 압도적인 리듬이었습니다. 코끼리 부대 전진. 알라우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고 900마리의 전투 코끼리가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각 코끼리의 등 위에 탑승한 조련사들이 고삐를 당기고 발로 코끼리의 목을 두드렸습니다. 거대한 짐승들이 포효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뿌웅! 그들의 울음소리는 천둥보다도 컸습니다. 이것은 전례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인도의 전투 코끼리와 몽골의 중장 기병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두 개의 거대한 물결이 서로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300m, 200m, 100m. 충돌의 순간이 왔습니다. 쾅! 굉음과 함께 양군대가 부딪혔습니다. 몽골 기병들의 창이 코끼리의 갑옷을 찔렀지만 두꺼운 쇠판은 쉽게 뚫리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코끼리들은 그들의 거대한 덩치로 말들을 짓밟았습니다. 한 마리의 코끼리가 앞발을 들어 올려 내리찍자 그 아래에 있던 말과 기병이 한꺼번에 으스러졌습니다. 코끼리의 상하에 장착된 날카로운 칼날이 휘둘러졌습니다. 쓱, 쓱 쇠가 살을 가르는 소리가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한 몽골 기병이 말과 함께 공중으로 튕겨나가 떨어졌고 다른 기병은 코끼리의 코에 감겨 공중으로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몽골군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코끼리의 다리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여러 명의 기병이 한 마리의 코끼리를 포위하고 아킬레스건을 향해 칼과 창을 찔러댔습니다. 한 마리의 거대한 코끼리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고 등 위에 탄 병사들이 비명과 함께 쏟아져 내렸습니다. 전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비명, 고함, 말의 울음, 코끼리의 포효, 쇠와 쇠가 부딪히는 소리, 뼈가 부러지는 소리, 살이 찢어지는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공기는 피냄새와 먼지로 가득 찼고 땅은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역사가 아미르 쿠스로는 그의 시 키란 알사데인에서 이 순간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하늘은 화살로 어두워졌고 땅은 시신으로 뒤덮였다. 코끼리들은 산처럼 움직이고 기병들은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그것은 전쟁이 아니라 지옥의 재현이었다. 오후 2시경 전투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몽골군은 숫자로는 압도적이었지만 코끼리 부대의 물리적 위력을 뚫을 수 없었습니다. 코끼리들은 마치 움직이는 성벽처럼 델리군의 중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몽골의 말들은 코끼리의 거대한 모습과 포효 소리에 겁을 먹고 제대로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쿠툴루구 크와자는 후방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저 괴물들을 어떻게 무너뜨리지? 그는 자신의 참모들에게 물었습니다. 왕자님, 정면 돌파는 불가능합니다. 한 노련한 장군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양 날개를 공격하면 됩니다. 코끼리는 중앙에만 있습니다. 좌우 날개는 기병뿐입니다. 쿠툴루구 크와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양 날개 기병 때 전력을 다해 적의 측면을 공격하라. 몽골군의 전술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약 6만 명의 기병이 좌우로 나뉘어 델리군의 양날개를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몽골군의 전형적인 포위 전술이었습니다. 중앙을 고정시킨 후 양날개를 무너뜨려 적을 포위하는 것이었습니다. 델리군의 우익을 맡은 것은 자파르 칸이었습니다. 그는 5천 명의 기병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몽골의 3만 기병이 그를 향해 밀려왔을 때 그의 부하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장군님, 저들은 우리보다 6배나 많습니다. 한 장교가 외쳤습니다. 자파르 칸은 칼을 빼들고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명이 6명을 죽이면 된다. 나를 따르라. 그는 말에 박차를 가하며 돌진했습니다. 그의 용맹함에 고무된 델리 기병들도 함께 돌격했습니다. 5,000대 3만의 충돌이 시작되었습니다. 자파르 칸은 최전방에서 싸웠습니다. 그의 칼이 번쩍일 때마다 몽골 병사들이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는 마치 사자처럼 적진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페르시아 역사가 와사프의 기록에 따르면 자파르 칸은 그날 혼자서 50명이 넘는 적을 베었다고 합니다. 그의 갑옷은 적의 피로 붉게 물들었고 그의 칼은 끊임없이 적의 목을 베었습니다. 하지만 숫자의 차이는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몽골 기병들은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왔고 델리의 우익은 점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자파르 칸은 후방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전령이 중앙의 알라우딘에게 달려갔습니다. 전하, 우익이 고립되고 있습니다. 지원군을 보내주십시오. 알라우딘은 전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파르 칸이 고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기다려라.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하, 전령이 다급히 외쳤습니다. 내가 기다리라고 했다. 알라우딘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전투는 5시간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킬리 평원은 이제 거대한 도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천 구의 시신이 땅에 널려 있었고 피는 작은 개울을 이루어 흘렀습니다. 부상당한 말들의 울음소리가 평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중앙에서는 여전히 코끼리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900마리 중 이미 200마리가 넘게 쓰러졌습니다. 좌우 날개는 점점 더 깊숙이 압박당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익의 자파르 칸은 이제 완전히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전장의 운명은 이제 한 명의 영웅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오후 4시 킬리 평원의 우익 전선은 이미 지옥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파르 칸과 그의 5천 기병은 몽골군 3만에 완전히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사방이 적이었고 도망칠 길은 없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면 화살이 비처럼 쏟아지고 주변을 보면 적의 창끝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자파르 칸의 갑옷은 이미 15군데 이상 찢어져 있었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는 여전히 말 위에 꼿꼿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칼은 피로 미끄러웠고 그의 팔은 지쳐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장군님, 그의 부관 하산이 말을 몰고 다가왔습니다. 하산의 얼굴에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왼팔은 화살에 맞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중앙에서 지원군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버려진 겁니다. 자파르 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전령을 보낸 지 1시간이 지났지만 술탄 알라우딘으로부터는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도된 방치였습니다. 역사가 지아우딘 바라니는 후일 그에 져서 타리크 이 피로즈 샤이에서 이 순간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술탄 알라우딘은 자파르 칸의 명성이 너무 높아지는 것을 경계했다. 병사들은 자파르 칸을 사자라고 불렀고 그의 이름만으로도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것은 술탄에게는 위협이었다. 강력한 장군은 때로 왕좌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이다. 자파르 칸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술탄의 눈빛이 변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투에서 공을 세울 때마다 술탄의 칭찬은 점점 줄어들었고 의심의 눈초리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델리의 궁전에서는 충성스러운 장군보다 무능하지만 위협이 되지 않는 신하가 더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장군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산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돌파를 시도해야 합니까? 자파르 칸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5,000 기병 중 이미 절반 이상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2,000여 명도 대부분 부상을 입었습니다. 말들도 지쳐 있었고 화살은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돌파를 시도한다 해도 저 3만의 포위망을 뚫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자파르 칸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몽골군 진영의 후방, 저 멀리 언덕 위에 큰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차가타이 칸국의 왕족을 상징하는 금색과 검은색의 깃발, 그것은 지휘관 쿠툴루구 크와자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산. 자파르 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2가지 선택지가 있네. 첫째는 여기서 포위당한 채 죽는 것이고 둘째는 그는 말을 멈추고 저 멀리 금색 깃발을 가리켰습니다. 저곳으로 돌진하는 것이네. 하산의 눈이 커졌습니다. 장군님, 그것은 자살입니다. 저곳까지 가려면 몽골군 한복판을 뚫고 지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자파르 칸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면 적의 심장에 칼을 꽂고 죽는 것이 낫지 않겠나? 만약 저 왕자를 죽이거나 부상을 입힐 수 있다면 몽골군의 사기는 무너질 것이네. 그것이 내가 델리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봉사일세. 페르시아 역사가 와사프는 그의 연대기 타즐리아트 알 암사르에서 이 결정을 영웅의 마지막 선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파르 칸은 자신이 버려졌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델리를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술탄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백성들과 조국에 대한 헌신이었습니다. 들으시오, 델리의 용사들이여. 자파르 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전장의 소음을 뚫고 살아남은 병사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우리는 포위되었소. 지원군은 오지 않을 것이오. 우리는 아마도 오늘 이곳에서 죽을 것이오. 병사들 사이에서 절망의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자파르 칸이 계속 외쳤습니다. 우리는 개처럼 죽지는 않을 것이오. 우리는 사자처럼 싸울 것이오. 저 금색 깃발이 보이는가? 저것이 적의 심장이오. 우리는 저곳으로 돌진할 것이오. 우리가 적의 왕자를 죽이면 이 전쟁은 끝날 것이오. 그는 칼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석양의 붉은 빛이 칼날에 반사되어 번쩍였습니다. 나를 따를 자는 함께 가시오. 델리를 위하여,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우리의 명예를 위하여. 순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병사가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델리를 위하여 그가 외쳤습니다. 그러자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씩 칼을 들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델리를 위하여, 델리를 위하여 외침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오후 4시 30분 자파르 칸은 마지막 돌격을 개시했습니다. 2천여 명의 델리 기병이 쏜 모양의 대형을 이루었고 자파르 칸이 그 선두에 섰습니다. 그들은 몽골군의 포위망을 정면으로 뚫고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쾅! 첫 번째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자파르 칸의 칼이 번쩍이며 앞을 가로막은 몽골 기병의 목을 베었습니다.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했습니다. 그의 뒤를 따르는 병사들도 필사적으로 칼을 휘둘렀습니다. 몽골군은 처음에는 이 돌격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각오한 자들의 기세는 무시무시했습니다. 델리 기병들은 마치 화살처럼 몽골군의 대열을 뚫고 나아갔습니다. 막아서는 자는 베고 피하는 자는 짓밟으며 그들은 앞으로만 나아갔습니다. 100m, 200m, 300m. 델리 기병들은 몽골군의 심장부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병사들이 쓰러졌습니다. 좌우에서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떨어지고 포위한 몽골 기병들의 창에 찔려 쓰러졌습니다. 자파르 칸의 주변에 있던 병사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갔습니다. 하산이 화살에 맞아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장군님, 그가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자파르 칸은 고개를 돌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계속 전진했습니다. 역사가 아미르 쿠스로는 그의 시에서 이 돌격을 붉은 해성의 질주라고 표현했습니다. 2,000명으로 시작한 돌격대는 500m를 전진하는 동안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색 깃발까지 100m를 남겨두었을 때 살아남은 자는 불과 300명이었습니다. 쿠툴루구 크와자는 언덕 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모한 자살 공격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델리 기병들을 보며 그는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을 막아라. 그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 선두의 장군을 죽여라. 몽골의 정예 근위대 1,000명이 쿠툴루구 크와자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차가타이 칸국 최고의 전사들이었고 각자가 수백 번의 전투를 경험한 베테랑들이었습니다. 자파르 칸과 몽골 근위대가 충돌했습니다. 이것은 전장에서도 가장 격렬한 교전이었습니다.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귀를 찢을 듯 했고 비명과 함성이 뒤섞였습니다. 자파르 칸은 마치 광풍 속의 사자처럼 싸웠습니다. 그의 칼이 한 근위병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칼을 빼낼 사이도 없이 그는 옆에서 다가오는 적의 창을 맨손으로 잡아 꺾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창을 빼앗아 다른 적의 목을 찔렀습니다. 피가 그의 얼굴을 뒤덮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의 연대기 기록자들조차 이 광경을 목격한 후 이렇게 썼습니다. 자파르 칸은 그날 인간이 아니었다. 그는 전쟁의 신이었다. 그의 칼 앞에서는 몽골의 최고 전사들도 밀집 인형처럼 쓰러졌다. 하지만 한 사람의 용맹으로는 1,000명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자파르 칸의 주변에 있던 마지막 병사들이 하나둘씩 쓰러져 갔습니다. 어느 순간 그는 혼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방이 적이었고 그를 돕는 아군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파르 칸의 갑옷은 이제 20군데 이상 뚫려 있었습니다. 피가 흘러내려 말의 안장까지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의 오른쪽 어깨에는 화살이 박혀 있었고 왼쪽 허벅지에는 창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말 위에 앉아 있었고 칼을 쥐고 있었습니다. 돌격! 그가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금색 깃발을 향해 말을 몰았습니다. 바로 그때 몽골 근위대의 최고 궁수가 활을 당겼습니다. 그는 100걸음 밖에서도 새를 맞출 수 있는 명사수였습니다.
그의 화살이 공기를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쉿! 화살이 자파르 칸의 목을 관통했습니다. 자파르 칸은 말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피가 목에서 솟구쳐 나왔습니다. 그는 목에 화살을 잡으려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칼이 손에서 떨어졌고 그의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쿵! 자파르 칸이 말에서 떨어져 땅에 쓰러졌습니다. 몽골 근위병들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한 노련한 장군이 말에서 내려 자파르 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자파르 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자파르 칸의 눈은 여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움직였고 피가 섞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델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몽골 장군은 천천히 일어나 주변의 병사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전사를 존중하라. 그가 명령했습니다. 그의 시신을 훼손하지 마라. 이 사람은 진정한 용사였다. 역사가 라시드 아띠는 그의 자미 아타와리크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몽골군은 수많은 적을 죽였지만 자파르 칸만큼은 존경했다. 쿠툴루구 크와자는 그의 시신을 비단으로 덮고 그의 칼을 가져가 보관했다고 한다. 적이었지만 그들은 진정한 전사를 알아보았다. 오후 5시 해가 서쪽 지평선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델리군의 우익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5,000명의 기병 중 살아남은 자는 불과 수백 명이었고 그들마저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자파르 칸과 그의 최정예 병사들은 모두 전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자파르 칸의 마지막 돌격은 몽골군 지휘부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쿠툴루구 크와자는 적의 장군이 자신을 노리고 직접 돌격해온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혼란 속에서 전투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에서는 알라우딘 할지가 여전히 코끼리 부대와 함께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파르 칸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전하, 우익이 무너졌습니다. 한 신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알고 있다. 알라우딘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은 아직 건재하다. 코끼리 부대 전진하라. 붉은 석양 아래 킬리 평원의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영웅이 쓰러졌지만 그의 희생은 곧 빛을 발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오후 5시 30분 킬리 평원은 이제 거대한 무덤이 되어 있었습니다. 석양의 붉은 빛이 전장을 비추자 땅 위에 널린 수천 구의 시신들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공기는 피와 죽음의 냄새로 가득했고 부상당한 자들의 신음소리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델리군의 우익이 무너진 후 몽골군은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쿠툴루구 크와자는 즉시 우익의 잔여 병력을 중앙으로 돌려 델리군을 포위하려 했습니다. 약 2만 명의 몽골 기병이 델리군의 중앙과 좌익을 향해 측면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그들은 승리의 함성을 지르며 돌진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알라우딘 할지는 우익이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는 그것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자파르 칸을 일부러 고립시킨 것은 단순한 정치적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냉혹한 전술적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역사가 지아우딘 바라니는 후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알라우딘 술탄은 전쟁을 체스처럼 생각했다. 때로는 중요한 말을 희생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파르 칸은 그가 희생한 말이었다. 우익이 무너지자 몽골군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병력을 집중시켰습니다. 승리에 도취된 그들은 대형을 흐트렸고 지휘 체계가 느슨해졌습니다. 쿠툴루구 크와자조차 자파르 칸의 돌격으로 인한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전군 전진. 알라우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900마리의 전투 코끼리 중 살아남은 700마리가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방어만 하며 체력을 아껴두었습니다. 이제 그 힘을 폭발시킬 때였습니다. 코끼리들이 일제히 포효하자 그 소리는 천둥처럼 평원을 뒤흔들었습니다. 부웅! 델리군의 중앙이 쐐기 모양으로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두에는 코끼리들이, 그 뒤로는 1만 5천의 기병이, 그리고 후방에는 보병들이 따랐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전면 공격이었습니다. 몽골군은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델리군이 수세에 몰려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익이 무너졌고 좌익도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갑자기 중앙에서 대규모 반격이 시작되자 그들의 대형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700마리의 전투 코끼리가 일제히 돌진하는 광경은 지옥의 재림 같았습니다. 각 코끼리는 3미터가 넘는 거대한 덩치로 적진을 짓밟았습니다. 상하에 장착된 칼날이 휘둘러질 때마다 몽골 기병들이 공중으로 튕겨나갔습니다. 코끼리의 발에 밟힌 말들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기병들은 갑옷째 으스러졌습니다. 페르시아 역사가 와사프는 이 순간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코끼리들은 마치 산이 움직이는 것 같았다.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오직 죽음만이 남았다. 몽골의 말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쳤고 기병들은 대열을 유지할 수 없었다. 알라우딘은 직접 중앙 돌격대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백마를 타고 코끼리 부대 바로 뒤에서 병사들을 독려했습니다. 앞으로 멈추지 마라. 적의 중앙을 뚫어라. 그의 목소리는 전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델리 기병들도 술탄의 선두 지휘에 고무되었습니다. 그들은 코끼리들이 만든 틈을 따라 적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칼이 번쩍이고 창이 날아가고 화살이 빗발쳤습니다. 전장은 다시 한번 살육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오후 6시 몽골군의 중앙부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델리군의 돌격은 그들의 대형을 정확히 반으로 갈랐습니다. 좌우가 분리되자 지휘가 어려워졌고 혼란이 확산되었습니다. 쿠툴루구 크와자는 후방에서 이 광경을 보며 급히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는 우익의 병력을 다시 중앙으로 돌리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전장은 이미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일부 부대는 여전히 델리군의 좌익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델리군의 한 궁수가 쏜 화살이 쿠툴루구 크와자의 어깨를 관통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었습니다. 수천 개의 화살 중 하나가 우연히 지휘관에게 맞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우연이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쿠툴루구 크와자는 비명을 지르며 말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그의 근위병들이 급히 그를 잡아 말에서 내렸습니다. 금색 깃발이 흔들렸고 주변의 몽골 병사들은 그들의 지휘관이 부상당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역사가 라시드 앗딘의 자미 아타와리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쿠툴루구 크와자가 부상당하자 몽골군의 사기는 급격히 떨어졌다. 왕자가 쓰러지면 군대는 머리를 잃은 뱀과 같다. 그들은 계속 싸웠지만 이제 승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싸웠다. 쿠툴루구 크와자의 참모들은 급히 회의를 열었습니다. 부상은 심각했습니다. 화살은 어깨뼈를 관통했고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원들은 즉시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장 한복판에서 치료를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후퇴해야 합니다. 한 노련한 장군이 말했습니다. 왕자님을 살려야 합니다. 여기서 더 싸우다가는 왕자님의 목숨이 위험합니다. 다른 장군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아직 병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델리군은 수적으로 여전히 열세였습니다.
하지만 지휘관이 부상당한 상태에서 계속 싸우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만약 쿠툴루구 크와자가 전사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전투의 패배가 아니라 정치적 재앙이 될 것이었습니다. 오후 6시 30분 몽골군 진영에서 후퇴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길고 구슬픈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몽골 병사들은 천천히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델리군 측에서는 처음에 이것이 유인 작전이라고 의심했습니다. 몽골군의 가장 유명한 전술이 바로 가짜 후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알라우띠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것은 진짜 후퇴였습니다. 추격하라. 그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조심하라. 너무 깊이 쫓아가지는 마라. 델리군은 조심스럽게 전진했습니다. 코끼리들이 선두에서 천천히 나아가고 기병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몽골군은 계속 후퇴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질서 있게 움직였고 후위 부대가 델리군을 견제하며 주력의 후퇴를 엄호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평원을 뒤덮기 시작하자 알라우띠는 추격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여기까지다. 밤에 적을 쫓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진영으로 돌아간다. 그날 밤 킬리 평원에는 이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몽골군은 북쪽으로 후퇴했고 델리군은 전장 한복판에 진을 쳤습니다. 수만 구의 시신들 사이에서 살아남은 병사들은 모닥불을 피우고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알라우딘 할지는 자신의 천막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전투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델리군의 손실은 막대했습니다. 3만 명 중 거의 1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900마리의 코끼리 중 300마리가 죽었습니다. 우익은 거의 전멸했고 좌익도 절반 이상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겼습니다. 20만 몽골군을 물리쳤습니다. 델리는 살아남았습니다. 한 신하가 천막으로 들어왔습니다. 전하 자파르 칸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알라우띠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몽골군 진영 깊숙한 곳에서입니다. 비단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몽골군이 그를 존중했던 것 같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라우띠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전장에서는 아직도 부상자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주어라. 알라우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는 델리를 위해 싸웠다. 영웅으로서 장사 지내라. 예, 전하. 신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알라우딘의 다음 말은 차갑고 냉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감시하라.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죽은 영웅은 위험하지 않지만 그를 기억하는 자들은 위험할 수 있다. 12월 30일 아침 델리군은 킬리 평원을 떠나 도시로 돌아갔습니다. 성문 앞에는 수만 명의 백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군대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환호했습니다. 승리다. 델리가 살았다. 몽골을 물리쳤다. 외침이 도시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알라우띠는 백마를 타고 성문을 지나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백성들은 그에게 꽃잎을 뿌렸고 그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알라우딘 만세. 위대한 술탄 만세. 그는 손을 들어 백성들에게 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알라우딘은 궁전에서 승전 축하 연회를 열었습니다. 살아남은 장군들과 신하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승리를 자축했고 술탄의 전략적 천재성을 칭송했습니다. 전하의 지혜로 델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한 신하가 외쳤습니다. 몽골 제국조차 전하 앞에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른 신하가 말했습니다. 알라우띠는 조용히 이 모든 찬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회가 끝난 후 그는 자신의 측근들을 따로 불렀습니다. 자파르 칸의 이름을 공식 기록에서 지워라.
그가 명령했습니다. 측근들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전하, 그는 영웅입니다. 백성들이 그를 기억합니다. 바로 그래서다. 알라우딘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영웅은 위험하다. 백성들이 영웅을 기억하면 그들은 술탄보다 영웅을 더 사랑하게 된다. 나는 그것을 허락할 수 없다. 역사가 지아우딘 바라니는 후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알라우딘 술탄은 자파르 칸의 공적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 공식 기록에는 그가 단순히 우익 지휘관으로만 기록되었고 그의 영웅적 최후는 언급되지 않았다. 술탄은 모든 영광을 자신이 독점하고 싶어 했다. 킬리 전투 이후 알라우딘의 권력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그는 몽골을 물리친 술탄으로서 절대적 권위를 얻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에게 도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더욱 가혹한 통치를 시작했고 반대 세력을 무자비하게 숙청했습니다. 델리는 살아남았습니다. 몽골 제국의 침공을 막아낸 인도의 유일한 왕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습니다. 수만 명이 죽었고 진정한 영웅은 잊혔으며 독재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승리했지만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인도는 살았지만 자유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역사가 아미르 쿠스로는 그의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킬리의 들판은 붉게 물들었다. 영웅의 피로, 병사들의 피로, 그리고 정의의 피로. 우리는 적을 물리쳤지만 우리 자신도 무언가를 잃었다. 승리의 맛은 달콤했지만 그 뒤에 남은 것은 씁쓸함이었다. 1299년 겨울 킬리 평원의 전투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여파는 수십 년간 인도를 뒤흔들 것이었습니다. 몽골은 다시는 델리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알라우딘 할지의 이름은 역사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자파르 칸의 이름은 공식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기억했습니다. 거리의 음유 시인들은 자파르 칸의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어 불렀습니다. 델리의 어머니들은 아이들에게 그의 용맹함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것이지만 기억은 백성의 것이었습니다. 킬리의 들판에는 이제 풀이 자라고 꽃이 피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수만 명의 영혼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킨 것은 단순한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명이었고 역사였으며 미래였습니다. 승리의 대가는 피었고 영웅의 최후는 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델리는 살아남았고 인도는 계속되었습니다. 그것이 역사의 아이러니이자 진실이었습니다.